우리가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은 뭔가 이렇게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다가 보면은요, 대부분의 분들은 안 되는 거를 갖다 되는 쪽으로 결심하지,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해보자고 결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보통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우리의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결심하고자 하는 게 과연 나한테 가능한 것인지, 결심의 범위가 과연 내가 가능한 범위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자기 인식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결심하고자 하는 게 나에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자기 한계를 갖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결심만 하지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지에 대한 문제. 매번 우린 결심합니다. 결심하면서 내 의지로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번번이 우리 의지는 실패합니다. 그랬을 때는 내 의지를 갖다 더 이상 믿지 않는 그 나의 한계를 수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지를 믿지 않아야지 상황을 바꾸든 환경을 바꾸든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결심을 했을 때 그 결심을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존중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결심을 하게 되면은 그 결심을 쭉 지키게 되는 수는 없어요. 3일 후에 실패하든 열흘 뒤에 실패하든 20일 뒤에 실패하든 실패하게 되는 게 나의 잘못인 경우도 있지만 남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 주저앉은 거를 갖다 넘어가게 해줄 수 있는 점이 바로 자기 존중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결심을 지키는 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나의 결심을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나의 결심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주도가 될 때 우리는 나의 결심을 갖다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한번 자기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심리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조 해리의 창이라고 한 이유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조 아저씨와 그분 못지않게 유명한 심리학자 해리 아저씨가 만들었다 그래도 조 해리의 창이라 그럽니다. 일부 면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면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회사 다녀. 남들도 다 압니다. 내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 나는 어디 살아. 남들도 대부분 압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그렇기 때문에 일부 면은 나도 알고 남도 절반 알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심리학, 그러면 우리 4분면을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는 내가 모르는 나를 알아챌 수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나의 길을 알아챌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4분면은 어떤 점에서 미지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닥치게 되면서 나 스스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는 있을 때 그 나무가 의자가 될지 탁자가 될지 창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목수가 그 나무를 만들어가면서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무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목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을 지켜나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하는 것은 바로 2분면과 3분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결심했습니다. 난 절대로 올해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거야. 결심했습니다. 아주 좋은 결심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점이 그렇게 아내를 갖다 화나게 하는지, 자신의 어떤 점이 남편을 화나게 하는지, 나는 잘 모르고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남을 화나게 하는 면,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은 생각합니다. 자기 딴에는 부부싸움을 안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잔뜩 해주면서 왜 반응이 없지 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끊임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만 모르는 점을 갖다 내가 깨닫게 되어야지 내 결심은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게 나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3분면 역시 중요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용어인데요. 수동 공격적 성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알게 되면 아이한테 너 이거 할 거지? 그러면 아이가 얘기합니다. 네, 할게요. 그리고 게을러 터지면서 안 합니다. 결국은 왜냐? 그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애들이 엄마가 숙제해 그랬을 때 엄마 나는 거짓말을 하기 싫어요. 숙제를 안 하기로 오늘 결심했어요.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네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인격적인 면에 대해서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의 장점을 단점으로 착각하고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직원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잘 협조해 줍니다. 협조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심했습니다. 난 협조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반 직원이었을 때는 협조하다가 보니까 자기 시간이었고 자기 단점인 것 같아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나중에 그분을 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분을 이사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분이 협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한테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장점인지 모릅니다. 자기 단점을 장점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진짜 나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한 이유는 내가 화끈하고 내가 한다면 하고 완전히 끊을 때 끊는 성격이 있었어야 바로 그것 때문에 임원이 되고자 했을 때 적이 많이 발생해서 임원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나의 장점을 모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삼원지능론이란 굉장히 유명한 지능 이론입니다. 분석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수용합니다.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게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천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공부는 그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분위기 파악을 잘합니다.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딱 압니다. 누구 옆에 있어야 되겠어.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우리 주위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계속 분석지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실천지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의지능이 뛰어나다. 그럼 우리는 노벨상 수상자를 갖다 떠오릅니다.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는 인생의 일정 부분만 창의지능이 뛰어납니다. 대부분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대체적으로 30 이전에 한 연구로 노벨상을 타고요. 40 이전에 한 연구로 노벨상을 타고요. 40부터 죽을 때 80살까지는 별로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제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런 사람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노래방을 만든 사람. 놀라운 사람입니다. 노래방에 대해서 유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대부분의 설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부산에서 시작됐다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왜냐? 부산에 있는 가라오케가 경기가 안 좋아져 망하게 됐었을 때 가라오케 주인 전에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술은 안 먹고 노래만 부르는 손님을 갖다 모아서 장사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계로 노래를 틀어주는 노래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주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또 제가 대한민국을 갖다 바꾼 창의적인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찜질방을 만든 사람입니다. 목욕탕을 하시던 분들이 너무너무 곤란하게 된 거예요. 기름값은 올라가지요.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집에서 이렇게 샤워하지요. 목욕탕이 비게 된 거예요. 그때 그분이 딱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목욕탕 주인이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욕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목욕탕 휴게실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던 사람들을 무지 싫어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길이 뭘까? 미역국을 팔아야 되겠어. 그래서 찜질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창의적인 사람은 아까 노벨상 수상자보다 왜 더 창의적일까요? 죽을 때까지 창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창의적이라는 걸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대부분은 자신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난 공부 잘 못했던 사람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잘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상을 가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일 거라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대 졸업하고 보면 가끔 친구들을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의대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훨씬 잘 사는 거였는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재능 중엔 자연주의 재능이란 게 있습니다. 뭐냐? 농사를 잘 짓는 재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심 한가운데 살게 되면은 본인이 자연주의 재능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귀농을 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나는 60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부터 농사를 시작했으면은 얼마나 내가 잘 살았을까라고 후회하는 겁니다. 반대인 분도 있습니다. 텃밭 가꿀 때는 본인이 대단한 농사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농한 다음에 깨닫습니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십니다. 자, 자기 존중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존중감이 없으면은 우리는 상처와 괴로움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시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존중감은 항상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존중감은 내가 잘 나갈 때는 오히려 조금 낮춰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자기 존중감이 막 올라가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주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기 존중감은 언제 끌어내야 될까요? 내가 실패하고 괴로울 때는 자기 존중감을 갖다 끌어낼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중감을 우리는 조금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모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떨 때는 가정이 되는 거고요. 어떨 때는 너무 제가 냉정한 말이지만 은행 잔고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도 않고 은행 잔고도 0인데 자기 존중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감은 높여야 될 땐 높이고 낮춰야 될 땐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진짜 훌륭한 사람 밑에서 내가 주눅이 드는 건 정상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아무 근거 없이 나를 비난할 때는 마음속에서 실제로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욕지기가 나올 정도의 자기 존중감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결국 우리가 결심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일정 부분 자기 주도적인 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뭘까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진짜예요. 하고 싶은 건 많고 결심을 지키고 싶지만 우리는 돈이 부족하면 못해요. 또 우리가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내가 뭔가 운동을 하고 싶건 내가 공부를 하고 싶건 내가 내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쉬웁니다. 남의 스케줄에 맞춰서 끝나자마자 너무너무 바쁘게 이렇게 가야 되면은 그거는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지키지 못한 또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감정적인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갖다 옆에 두면서 여러분의 결심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고 내 주위의 사람을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심하셨으면은 바로 오늘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결심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놓고 일단 시작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거기에 맞춰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결심하셨다가 여러분이 내일 결심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를 절대로 잃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결심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거고 결심은 행복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행복의 도구를 다른 결심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강연을 갖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집쟁이, 이건 어떤 질문일지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이 키워드로 질문해 주실 분? 네. 어떤 질문인가요? 보통 본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보통은 다 분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문제점이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 단점에 대해서 수용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아까 그 강의 내용에서 자기 수용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네, 최명기 선생님, 자기 수용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질문을 들어보면은 내가 내 자기 수용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자기 수용을 어떻게 잘 시킬까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조금만. 네. 그런데 우리는 남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내 마음과 내 행동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내가 남에 대해서 남이 바뀌었으면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화내도 소용없고 아무리 징징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행동을 갖다 바꿔야지 그 사람이 결국 나를 대하는 행동이 바뀌게 돼요. 그 사람이 고집을 부리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난 상관없는 거예요. 나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탁만 하면 편하고 내가 편하면 저 사람이 불편하고 저 사람이 편해지려면 내가 불편하면은 인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남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왜 고집을 피우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뜻하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좀 명쾌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